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생의 여우를 길들이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고양이 집사와 개냥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고양이 집사란 말은 뭐냐면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이 마치 집사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다 모든 거를 맞춰줘서. 그리고 개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양이는 개하고는 다르게 쌀쌀 맞춰. 그런데 강아지처럼 이렇게 애교를 잘 피우는 그런 그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하죠. 과거에도 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망이 이제 숙종이에요. 숙종은 일할 때나 또는 잠을 잘 때 고양이를 옆에 뒀는데 그 고양이를 금손이라고 했대요. 모든 애정을 금손이에게 쏟아부었답니다. 물론 금손이도 숙종을 잘 따랐겠죠. 숙종이 이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냐면 길가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궁궐을 데려다 키우게 됐대요. 근데 숙종이 얼마나 이 금손이를 사랑했는지 후궁들이 질투할 정도라고 합니다. 밥상을 앉혀놓고 손수 고기 반찬을 먹여줄 정도로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 고양이가 식음을 좀 배우고 울기만 하다가 숙종의 뒤를 따라 눈을 감았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인원항우가 금손이를 비단에 감싸 숙종의 등 곁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왜 개와 다르게 쌀쌀맞까요? 자,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생물과 무생물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만에 있는 지질공원이에요. 야류 지질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야류 지질공원에 이런 기괴한 모양의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죠?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산호죠. 자, 근데 여러분 산호가 뭐죠? 산호가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예, 동물이죠. 예. 산호초 해가지고 이제 이게 19세기까지는 이게 산호를 이제 식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산호는 동물이었던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그림은 진짜 산호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산호 이거는 산호가 아니라 이제 풍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돌입니다. 자, 그러면은 겉모습을 보고 이제 식물과 동물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물과 무생물과 생물을 구별할까요? 예, 생명의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작용인데 이 대사작용은 생물체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인데 이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은 뭐냐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생물체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작용하는데 자율신경계는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두운 극장에서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은 햇빛이 갑자기 많이
저 노루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막아야죠. 그래서 동공이 좁아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죠. 그 다음에 밝은 곳에서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 어두운 곳에 적응해야죠. 그래서 동공이 확대돼요. 자, 이거는 또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고, 이 자율신경계는 전쟁 상황에 에서 만약에 있다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면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적을 향해서, 딱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급박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런,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거죠. 이게 교감신경이 막 발달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예를 들면 내가 요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숨을 쉬고 그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죠. 자, 다음에 이게 갑자기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 기관지가 넓어져요. 교감신경이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요가를 한다. 그러면 기관지가 좁아지고. 자, 다음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전쟁을 막 하다 나 오줌 마려. 오줌 누러 올게. 오줌 넣고 올게. 이런 상황 봤어요? 아니죠. 그럼 왜냐면 교감신경이 방광 수축을 억제해요. 그래서 화장실 안 가게. 예. 반면에 이제 요가 같은 거 한다. 편안하게 있으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방광이 수축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작용하는데 그 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인데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조절하고 이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이제 다음 특징은 생식이 있습니다. 생물개체가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물개체를 생산하는 기능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식에는 이제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이 있죠. 왼쪽의 그림이 이제 무성생식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걸 무한히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여기는 엄마라는 말이 없겠죠. 그냥 부모죠, 그렇죠? 부모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죠, 그렇죠? 성이 없으니까 무성생식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뭘 얘기냐면 이제 유성생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수 또는 남녀 한 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그 유전자가 이제 섞이면서 계속 다양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특징이 이제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생물이 생활하기 쉽게 형태적, 생리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적응입니다. 그 유명한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핀치새 얘기하시죠. 이제 선조 핀치새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거는 그 곤충을 잡아먹기 좋게 부리가 발달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맨 위에 그 핀치는 이제 뾰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콕콕콕 새를 잡아먹기 좋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벌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두터워져,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는 씨를 먹기 좋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투 해가지고 씨를 깰 수 있을 만큼 힘이 세겠죠. 주둥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기 선조새가 와가지고 여러 섬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에 그 군도의 그 자연환경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섬에서는 이제 벌레가 많고, 또 어떤 섬에는 나무 속에 벌레가 많고, 또 어떤 섬에는 이제 씨가 많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살다 보면 그 상황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맨 위에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은 개체만 살아남고, 두 번째는 나무 속에 있는 그 벌레를 잡아먹기 좋은 것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아래는 만약에 씨가 많다. 그러면 씨를 먹기 좋게 생긴 그런 새만 이제 살아남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적응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주위에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C 이거죠. 얘는 오랫동안 생명 활동을 안 해요. 즉 대사작용을 안 해요. 그 몇 년 동안이라도 그냥 있다가 얘를 또 씌우면 또 생명체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거 위에서 오른쪽 거 이제 당나귀죠, 그렇죠? 당나귀 같은 경우는 생명체죠. 근데 얘는 생식을 안 해요. 후손을 만들지 않아요. 과연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다음에 아래에서 왼쪽 근데 바이러스요. 바이러스는 이제 반생명이라고 하는데 얘는 다른 숙주에 붙어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얘가 과연 생명이냐 하는 논란이 있죠. 하지만 엄연히 얘는 생식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사작용도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붙어서 대사작용을 해요.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제 코로나 사태 알 수 있다시피 그 변이가 많이 생기죠. 적응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에 맞게. 자, 그 오른쪽 보면 이제 자동차요.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전자장치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들 골고루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생식을 안 하죠, 그렇죠? 이것도 과연 이제 생명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죠. 자, 그러면 생명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 가장 근거 있는 설은 이제 열수 분출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다에 보면은 땅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끊임없이 판과 판이 이제 만나는 곳과 있고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갈라지는 곳이 이제 열수 분출공이라는데 여기서 메탄이나 황화수소를 에너지로 살아가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를 혐기성 생물이 하는데 혐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기를 싫어하는 그러나 다른 걸 갖고 이제 대사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제 메탄이나 황화수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를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에 이제 오파린 가설 외계 유래설이 있는데 오파린 가설이 뭐냐면 이제 대기에서 이제 뭐 번개나 이런 것이 쳐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최초의 물질 이제 코아세로베이트라는데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첫차 발전해서 이제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계 유래설은 뭐냐면 최초의 이제 생명체가 될 만한 그런 C 이것들이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생명체가 시작됐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근거 있는 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과연 왜 키우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장의 제목이 야생 여우를 길들이다요. 근데 우리가 야생의 동물을 길들이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개죠, 그렇죠? 그리고 개하고 유사한 게 늑대죠, 그렇죠? 그럼 개와 늑대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고기 냄새가 나는 양동이를 두 개를 놔둬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중에서 한쪽을 가르쳐요. 근데 개는 인간이 가르친 양동이로 가요. 가르친 양동이로. 그런데 늑대는 자기 맘대로 양동이를 선택해요. 이제 주체적인 거죠. 다음에 고기를 꺼내기 어려운 철망에 이제 넣어둬요. 근데 개는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해요. 뭐 좀 쳐다보면서 끙끙거리든가. 그런데 늑대는 꺼낼 때까지 스스로 여러 번 시도하다가 끝내 못 꺼내면 이제 화를 내요. 뭔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려고 이제 하죠. 자, 개가
그 인간에게 이제 길들어진 다음에 인간은 이 개를 인위적으로 이제 그 교배를 시켜가지고 원하는 품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이걸 왜 키우냐면 이제 또 길고 근데 목이 다리가 짧고 몸통은 길고 다리는 짧고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귀엽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오른쪽은 이제 100년 전에 있는 닥스훈트인데 지금은 더 이제 그 특징이 심화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바셋 하운드인데 얘는 점점점 몸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뒷다리가 보시는 것처럼 100년 전에는 쭉 뻗었는데 지금 이제 뒤틀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축축 늘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부가 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키우는 건데 점점 축축 늘어지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퍼그는 이제 단두종이라는데 이제 코가 이렇게 짧죠,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고혈압, 심장 문제, 저산조증, 호흡곤란, 그다음에 과도한 발열, 치아 문제, 그다음에 접힌 피부로 인한 피부염, 그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또 꼬이는 게 이쁘다 그래서 자꾸 꼬리가 꼬인 동물을 이제 교배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윈은 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를 개를 관찰해서 자연 선택서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생여우를 길들인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한 선수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여우 교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1959년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라는 사람이 이제 은여우의 모피를 얻으려고 가축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캐나다에서 이 은여우를 이제 키워서 굉장히 그 수익이 많았대요. 그 모피죠. 은여우의 모피가 은색이 아니라 얘가 까맣고 하얀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이제 섞여가지고 은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보호색이죠. 자연에서의 보호색. 그래서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제 드미트리 벨라예프라는 사람한테 이제 은유 실험을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가축화라는 거, 길들이는 거하고 가축화, 도메스티케이션인데 둘은 틀려요. 길들이는 것은 유전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건 당대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이제 가축화라고 하는데 지금 소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인의 진화론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실험을 위해서 은여우를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먹이를 주면 도망치거나 공격하는 집단. 아주 인간한테 이제 호의적이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길을 허락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주 쿨하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에게 굉장히 호의가 있는 그런 집단. 자, 그래서 은여우를 쉽게 교배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에게 호의적인 세 번째 집단 개체끼리 이제 교배를 했어요. 자, 그러다 이제 6세대가 지났어요. 보통 이제 은여우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난다고요. 그러니까 6년이겠죠. 그런데 위에서 구분한 것과 다른 제4의 집단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6세대가 지나니까 이 집단은 인간에게 호의적인 선을 넘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냄새를 맡고 마치 개와 같죠.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제4의 집단은 세대가 거칠수록 변화가 일어나는데 35세대가 지나자 은여우의 한 70에서 80%는 개와 유사하게 가축화 됐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유전적인 건 아주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질이 변한 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아까 은여우는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난다는데 얘는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6세대가 6년이라 했지만 35세 되면 이제 훨씬 줄었겠죠. 그죠? 자,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왼쪽이 은뇨고 야생 은뇨고 오른쪽이 이제 점점 가축화되는 그런 은뇨인데 보면은 이 주둥이가 긴 게 은뇨의 특징인데 이게 짧아졌어요. 주둥이가 긴 건 야생 상태에서는 유리하죠. 어떤 뭐 동물을 공격하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반면에 주둥이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저기 턱뼈가 코뼈가 머리뼈가 넓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귀여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랑받기 좋게 생겼죠.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냐면 가축화되면서 공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든 여우들은 멀리서도 사람을 보면 달려와 만져달라고 조르고 꼬리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행동만이 아니라 모습도 개를 닮아갔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은빛이던 털에 흰색 반점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바둑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야생은요인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변했죠. 마치 뭐 강아지 같죠, 그렇죠? 어, 털도 이제 변했고, 근데 참 털이 원래 저렇게 이렇게 검으면서 하얀색이 있는 그런 털을 원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발견을 한 거죠. 진화의 증거. 그래서 오른쪽 같이 그런 바둑이가 됐고, 그다음에 여가 원래 귀가 쫑긋한데 이제 귀도 점점 사라졌고, 그다음에 꼬리가 원래 야생 여우는 이렇게 축 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말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고양이하고 이제 비슷한 웃음소리인데, 이제 울음소리도 개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화된 여우의 새끼들은 야생 여우보다 눈도 일찍 뜨고, 근데 두려움에 반응 것도 이제 빨라진 거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선택압이라는 건데, 바로 이제 여기서 선택압은 뭐냐면, 인간이 여우를 이제 귀여워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자꾸 귀여워하니까, 이뻐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런 성질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택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벨라이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 한 40세대 이상 교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자 지원이 끊기고, 근데 이제 개체는 늘어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새로운 돌파가 뭐냐면, 은요를 애완동물로 파는 거죠. 가축화된 은요는 이제 비싼 가격으로 거래돼가지고, 이제 모피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벌었어요. 하나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압은 은요의 모피를 얻기 위한 인간의 의도였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압은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성향이죠. 그죠? 자, 앞에 거 좀 선생님 좀 잘못 말했는데 첫 번째 선택압은 그 은요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모피를 얻기 위해서 은요를 키웠는데 의도치 않은 이제 그 성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피를 키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모피가 이쁜 모피를 가진 여우를 선택해서 교배를 했어야 되는데 키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좀 인간을 잘 따른 은여우를 키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다른 형질이 발현된 거죠. 그 두 번째 선택은 아예 첫 번째와 다르게 목적이 그냥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애완동물 되는 게 가속화된 거죠. 자, 여기 이 두 번째 선택압의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펄이 팬덤이라는데 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털을 좋아하는 그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영화하고 관련된데 털 달린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오자 이런 걸 좋아하는 집단이 이제 퍼리 팬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인너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인간적 특징이 가미된 동물의 생김새의 매력을 느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1세대는 세 가지 유형, 공격적, 냉담적, 그다음에 호의적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이 6세대 지나자 제4의 집단이 출현해서 즉 강아지와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35세대가 지나자 성향뿐만 아니라 아예 신체적인 특징이 변하죠. 즉 가축화가 된 거예요. 도메스티케이션, 즉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귀가 늘어지거나 꼬리가 올라가거나 은빛털이 사라지고 짖는 소리가 개하고 유사해지죠. 앞에서 늑대와 개의 차이 얘기할 때 그 실험은 이제 길들인 늑대하고 실험한 거예요. 좀 템테이션, 길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길들인 늑대는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당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은유는 이거에 비해서 유전적인 변화가 있어요. 즉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피를 획득하기 위한 가축화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빛털이 바둑 모양으로 변했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선택함, 즉 처음부터 이제 애완동물 키우기 위한 선택압이 작용해서 즉 퍼리 펀덤이 입양하기 시작했죠. 이 퍼리 펀덤은 이제 퍼리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이 축제에서 다양한 동물 관련 공예품 등 옷을 팔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은요의 가축화를 가속화시킨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초기 선택압은 가축화처럼 인위적인 시도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가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데, 즉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변하는 그런 중간 지점이죠. 은요의 세 가지 습성 중 하나가 선택되어 강화되면서 새로운 변이,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야생동물의 습성이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지점을 더 강화하게 된 것이 이제 2차 선택압. 즉 뭐냐면 모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애완동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압. 이것은 퍼리 펀덤과 퍼리 컨벤션 같은 성향과 문화 현상에 의해서 은요의 가축화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되면 이제 분기가 되는 거죠. 아예 다른 종이 되는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교배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교배가 잘 안 되죠. 인위적으로 해야지 교배가 일어나죠. 그러나 가끔 이렇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도 마찬가지로 개와 늑대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교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인위적으로 해야지 이제 늑대개가 만들어지고 가끔 이제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은여우가 이렇게 가축화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교배가 불가해서 다른 종으로 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는 거죠. 자, 진화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통 점진설하고 또 하나는 단속 평형설이에요. 단속 평형설은 뭐냐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즉 지각 변동과 같이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뭐 90%가 다 죽는다든가,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급작스러운 그런 멸종, 또 다양한 폭발적인 분기,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진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개통점진설은 아까 말한 것,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은유가 선택압에 의해서 점점 다양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 종이 생겨지는 거, 이것이 바로 개통 점진설입니다. 뭐 어느 하나가 맞다기보다도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다양한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나타나죠. 이거 이제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나무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면 그것이 맞는지 않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즉 신뢰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는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직관에 의한 거. 이게 뭐냐면 그냥 난 이것이 맞아.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좋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직관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예요. 선생님이 그거라고 했어. 또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라고 했어. 이런 거죠. 즉 권위에 의지해서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논리. 이러이러해서 아주 그 개연성 있는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거라고 난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논리의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건 에비던스, 증거죠. 자, 여기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뢰성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논리적이거나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이제 과학적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사실을 신뢰성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이제 문제점이 되고 이야기될 수 있냐. 그러려면 경계를 주목해요. 경계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변화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은유가 야생유가 가축화됐을 때 어떤 유전적인 성향, 그다음 유전적인 특징, 겉모습이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하기 시작한 것들을 주목하게 될 거죠. 그것이 농거 파악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민, 즉 자세히 살펴봐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엮어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하죠? 크게 봐야죠. 즉, 줌 아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엮어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필요해요. 뭐 생물학, 물리학, 뭐 사회학, 심리학 이렇게 분과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종합하는 거죠. 앞에 은요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것이 가축화 될 때 뭐가 필요했죠? 일단 생물학이 필요했죠, 그죠? 진화로. 그 다음에 이것이 선택압이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화에 영향을 끼쳤죠. 이런 걸 분석하려면 다양한 학문 영역, 즉 간학문적이고 이걸 통합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또 정리해서 소감문 또는 그림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